세 번째,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피동 표현의 반대말이 사동 표현, 사동 표현의 반대말이 피동 표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일단 피동 표현의 반대말은 능동 표현입니다. 그럼 사동 표현의 반대말은 주동 표현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본다면, 능동 표현은 주어가 동작을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피동 표현은 다른 주체에 의해 당하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능동 표현을 먼저 보겠습니다. 능동 표현. 고양이가 쥐를 먹었다예요. 고양이가가 주어죠. 쥐를이 목적어죠. 먹었다가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요, 쥐를이라는 목적어가 어떻게 돼요? 쥐가라고 하는 주어가 되죠. 그 다음에 고양이가는 고양이에게라고 하는 부사어가 됩니다. 먹었다는 먹히었다 해가지고 서술어 유지가 되면서 히라고 하는 피동 접사가 사용되었다 라고 보면 돼요. 아, 그럼 피동 표현에는 뭘 사용하는 거냐? 피동 접사를 사용하는구나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꼭 접사만 사용하나? 그거는 아니죠. 자, 우리가 접사를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접사를 사용하는 경우를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합니다. 쉬워요. 접사가 사용된 단어를 우리가 파생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파생적 피동입니다. 용언의 어간에 접사가 이히리기가 사용된다. 다시 한번 뭐라고? 용언의 어간에 접사 이히리기가 사용된다. 뭐에? 용언의 어간에 접사 이히리기가 사용된다. 그러면은 자, 피동문은 용언만 사용되나? 아니에요. 또 뭐 있어요? 명사에다 피동 전미사 되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명사에다가 피동 전미사 되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조 용언이 사용되는 경우예요. 개되다라든가 어지다가 사용되는 경우죠. 이렇게 보조 용언이 사용되는 경우 우리는 뭐라고 한다?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너무너무 쉬워요. 이건 금방 껌이네. 그런데 왜 자꾸 틀리지? 라고 하는 건 이 부분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좀 복잡해져요. 자, 일단 기본적인 거 먼저 알고요. 그 다음에 갑시다. 분명히 능동사가 피동문으로 바뀔 때는요, 일반적으로 타동사가 자동사로 바뀌어요. 고양이가 쥐를 먹었다. 쥐가 고양이에게 먹히었다. 쥐가 고양이를 먹어? 고양이가 쥐를 이죠? 고양이가 쥐를 하는 목적어가 있는데, 있으면 타동사인데, 지금 고양이에게 먹히는 거니까 자동사가 됐죠?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자동사에서 파생된 피동사도 있어요. 타동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거죠. 종이 울다, 종이 울리다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요런 거는 조금 우리가 헷갈려요. 이게 뭐지?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됐습니까?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4번도 방금 했던 거예요. 앞장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요거죠. 시험 문제에서 피동문이 조금 어려운 이유는 요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는요. 자, 중의성을 갖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 사냥꾼 두 사람이 사슴을 잡았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한 마리를 잡은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각각 한 마리씩 잡힌 경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사냥꾼 두 사람이 주어져, 사슴을 목적어져, 잡았다, 서술어 이렇게 능동문으로 바꿨더니 이게 한 마리를 잡았다는 건지 두 마리를 잡았다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피동문으로 잡혔다로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사슴이 사냥꾼 두 사람에게 잡혔어요. 그건 결국 뭡니까? 각각 잡은 거예요? 아니죠. 힘을 합쳐서 사슴 한 마리를 잡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의 의미를 갖던 중의성이 피동문으로 바뀌면서
해소가 되는 이런 경우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능동문만 있고 피동문이 없는 경우예요. 능동문만 있고 피동문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이거죠. 순마는 밥을 먹었다. 피동문으로 바꿔봐요. 그랬더니 뭐야? 밥이 순마에게 먹히었다? 이거 애매하잖아, 그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피동문만 있고 능동문이 없는 거예요. 거꾸로. 나는 영화를 보는데 2시간이 걸리었다. 영화를 보는데 누군가가 나를 2시간을 걸었다? 이것도 또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 우리는 능동문만 있는 경우와 피동문만 있는 경우, 이거를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시험 상황에서 선택지 딱 놓고 시간 재고 풀 때는 순간 이게 뭘 묻는지를, 그러니까 너무 쉬운 문제인데 무엇을 묻는지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잘 모르는 경우. 그때 여기서 이제는 말린다는 표현 좀 부적절한가? 뭐 그냥 씁시다. 우리가 흔히 쓰니까. 자, 여기서 이제는 시험에 난관에 봉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중피동이 사용되는 경우죠. 이중피동이 사용되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부적절한 문장, 비문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어떤 경우에 이중피동이 사용되냐면 접사가 붙고 어지다라든가 개 되다가 붙는 경우, 예를 들어서 믿겨지다 그러면 믿다라는 기본형에 기라고 하는 접사가 사용되고 어지다가 사용된 경우, 이때는 믿기다 내지는 믿어지다 이렇게 고쳐야 합니다. 비슷한 말로 또 뭐가 있습니까? 잊혀지다죠. 잊혀지다는 있다라는 기본형에 히가 사용되고 어지다가 사용되는 경우요. 이때는 잊혀지다를 잊히다 내지는 잊어지다 라고 고쳐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피동표현에서 넘어가서 사동표현 보겠습니다. 사동표현의 반대말은 주동표현이라고 했어요. 주동표현은 주어가 직접 하는 거라고 한다면, 사동표현은 주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뭐 하는 거야? 시키는 표현이다 라고 보면 돼요. 남에게 시켜요? 자, 볼까요? 아이가 옷을 입다예요. 그러면 아이가가 주어가 되겠고요. 옷을이 목적어가 되겠고요. 입다가 서술어가 되는데, 일단 시키는 대상이 하나 나와야 돼요. 누가? new subject. 새로운 주어가 나옵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주어였던 아이가는 아이에게라는 부사어로 바뀌고요. 나머지는 그냥 목적어, 서술어 그대로 갑니다.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서 서술어에서는 다시 히라고 하는 접사가 사용되고 있네요.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접사가 사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접사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또 하나 잠깐 본다면요, 그건 바로 뭐냐? 이 사동표현에서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걸 잠깐 살피고 갑시다. 뭐냐 그러면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표현이에요. 직접 사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직접 참여하는 거라고요. 간접 사동은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데 간접적으로 시키는 것을 우리는 간접 사동이라고 한다. 요 개념도 잠깐 살피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바뀌느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접사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아까 피동표현에선 여기서 끝났죠? 그런데 사동표현은 우구추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용언의 어간에 접사, 이익이 우구추까지 들어간다. 자, 명사일 때는 어때요? 사동전미사 시키다를 집어넣기 한다. 그러니까 용언의 어간인 경우와 명사인 경우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것만 있느냐? 아니다. 보조용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통사적 사동문이라고 한다. 보조용언으로 뭘 쓰죠? 개하다를 쓴다. 여기서 요거하고 사동표현에 이의리기가 사용된 경우와 피동표현에 이의리기가 사용된 경우가 헷갈린다. 그러면
개하다로 바꿔봐요. 개하다로 바꾸면은 자연스러우면 사동표현, 자연스럽지 않으면 피동표현,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의 특징, 특별한 거 없습니다. 방금 했던 것들이 쭉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정리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아까 직접사동, 간접사동 기억납니까? 나야 돼요.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었다예요. 입히다예요. 자, 그랬더니 엄마가 직접 입힐 수도 있죠. 이건 직접사동이에요. 근데 엄마가 옷 입어, 아 싫어, 옷 입어, 아이씨, 내 진짜 입기 싫은데 하고 아이가 입을 수도 있죠. 아이 스스로 입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간접사동이라고 한다. 이럴 때는요, 통사적 사동으로 바꿔봐요. 그러면 뭐야?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하였다죠. 입게 하였다 그러면 직접은 사라지고 뭐만 남습니까? 간접만 남죠. 그러면 이제 중의성이 사라진 경우가 되겠다라고 보면 돼요. 아, 그렇다면은 사동 표현은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구나. 중의적인 표현이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표현이 좀 그런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중의성이 없이 오롯이 직접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무조건 간접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직접 사동으로만 표현되는 경우입니다. 간접이 안 나와. 직접만 나와. 예를 들어서 순마가 팽이를 돌리었다요. 그러면 순마가 돌리는 거죠. 팽이가 알았어 내가 돌게 하고 쭉 도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런 경우는 간접사동은 안 나오고 무조건 직접사동만 나온다. 세 번째, 그러면 간접사동만 나오는 경우예요. 간접사동만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순마가 학생에게 책을 읽히었다요. 그러면 책을 읽는 건 누가 읽어요? 학생이 읽죠? 순마가 학생에게 책을 읽혔다 해놓고서는 순마가 읽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간접사동이에요. 자, 그렇다면 직접사동만 일어나는 경우, 간접사동만 일어나는 경우, 직접과 간접이 동시에 해석이 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부사어예요. 이 부사어가 어디를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살짝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파생, 접사가 사용되는 파생적 사동 같은 경우는 주어의 행동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면, 통사적 사동 같은 경우는 개하다죠. 부사의 행동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빨리 입히었다야.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빨리 입혔으면 그때는 뭐야? 엄마가 수식의 범주죠. 그죠? 근데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빨리 입게 하였다라고 통사로 바뀌었어. 그러면 엄마가요? 아니죠. 이거는 아이가 빨리 입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사를 사용하게 되면 요거는 직접, 요거는 간접의 의미가 더 강화되겠죠.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법 요소 세 번째 피동표현과 사동표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